중일 문학, 오늘은 논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자, 여기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되게 유명하고 여러 번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농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맨 앞 페이지에서 쌤이랑 같이 내용 개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써봅시다. 자, 우선 갈래는 짧아요, 얘도. 그래서 단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꺼삐딴리가 이제 풍자라는 말이 나왔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풍자 소설입니다. 자, 풍자라는 거는 비꼬고 비판하는 얘기다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뭔가를 비꼬고 비판하고 있는데 뭔지 쌤이랑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이것도 꺼삐딴리랑 똑같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신처럼 거기 드러나는 인물들의 사건이나 인물들의 심리 모두를 등장시키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 다음에 성격은 풍자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비판한단 말이야.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풍자적이다. 그리고 구성도 꺼피탄이랑 너무 똑같다. 구성도 저번에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회상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뭐라 그랬지? 순행적이 아니라 역순행적이다 라는 말 했었죠. 기억나죠? 역순행적 구성을 얘도 역시 띄고 있습니다. 자, 순행적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니까 바꾼다는 말이잖아. 뒤집어진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냐면 우선 현재가 나와요. 자, 이때 현재는 언제냐? 우리 1945년 8월 15일 광복됐잖아. 자, 광복된 직후 이때가 현재인데 주인공 한세원이 할아버지 때예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젊었던 시절 있지.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거야. 자, 이 할아버지 젊은 시절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일제강점기도 겪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런 격동의 시기를 겪다가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자, 현재는 언제야? 광복 직후잖아. 마지막에는 이 현재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어디냐면은 우리 시간적, 공간적 배경 나눌 수 있죠.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은 아까 세 가지의 일이 나왔잖아.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 그쵸? 자, 요거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면은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터지고 그걸 다 겪고 나서 광복 직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적 배경은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을 아우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그냥 농촌인 것만 알면 되는데 구체적인 지명은 군산 부근에, 부근이란 건 가까이에 란 뜻이라 그랬지. 군산 가까이에 있는 한 농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군산까지는 뭐 기억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농촌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이야기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비판한다 그랬지.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주인공을 비판을 합니다. 자, 주인공 한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생원에 뭘 비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야. 지난주에 이인국 박사랑 좀 비슷한 것 같네, 그치? 자, 근데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은 거라면 이 사람은 한생원은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살았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 요거는 뒤쪽에 가면은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지금 먼저 적고 나서 보면은 한생원의 이기적인 국가관을 비판합니다. 국가관이라는 거는 국가, 나라에 대한 한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란 말이야. 자신한테 좋으면 좋아하고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싫어해버려. 자, 그런 이기적인 국가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국가관 어떤 거였냐면은 나라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이익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 노력은 안 하고 허황된 꿈만 꿔요. 허황된 꿈만 꾸면서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좀 안 되는 사람이야.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사리 판단을 못하는 인물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요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뒤에 좀 이따가 쌤이랑 그 줄거리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줄거리를 다 듣고 나서 요거 본인이 스스로 본문을 읽고 다시 이 주제를 읽어보면 아, 이 얘기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긴데 자세히 헷갈리지 말고 나중에 이해를 하라고 쌤이 좀 길게 적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하나를 더 비판해요. 이런 한승원이라는 개인도 비판을 하지만은 이때 국가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야. 국가가 토지 정책을 벌이는데 국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 이 한승원 같은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을 배려를 해줬어야 됐는데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인 토지 정책을 펼쳤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 국가의 토지 정책 어떤 거였냐면은 토지 분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실현하지 못했다. 토지 분배라는 것은 토지를 나눠주는 건데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희망을 저버림.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한승원이라는 개인에 대한 비판, 하나는 국가의 정책을 비판.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소설은 풍자소설답게 여러 가지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적었으면 뒤에 가서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한승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쓰면 다시 구성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맨 처음에 한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이 생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해줄 때 뭐 김생원, 박생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얘 원래 그 본명은 뭐냐면은 한덕문이라는 사람이야. 한덕문. 원래 이름은 덕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덕문이가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덕문이는 이제 어떤 한태수라는 농민의 아들이었어. 한태수랑 아내가 있겠지. 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이 한태수는 되게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농민이라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착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은 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자, 땅을 두 개를 샀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좀 컸어. 13마직이나 되고 하나는 조금 작은 7마직이 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럼 총 20마직이잖아. 자, 마직이라는 것은 땅의 크기를 세는 어떤 단위예요. 어쨌든 이만큼의 땅을 막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렇게 샀지. 힘들게 샀는데 어느 날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게 터져요. 자, 이게 뭐냐면은 동학이라는 사상을 공부한 농민들이 나라를 상대로 운동을 벌인 거야. 어떤 시위를 한 거죠. 나라에선 당연히 싫어할 거란 말이야. 이 동학 농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처형,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다 죽인단 말이야. 자, 이런 살벌한 시기에서 한태수, 이 아버지가, 덕문이의 아버지가 모함을 받습니다. 갑자기 나라에서 이 사람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온갖 고문을 하면서 너 동학했잖아. 네 동지들 누구야? 이름 다 불어! 라고 고문을 해요. 자,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계속 나는 아니다 하는데 계속 심한 고문을 하는 나머지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사실 그래 맞다 내가 동학했다 그래 하면서 실토를 하지. 그러니까 오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동지들 이름을 갖다 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 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태수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자신이 아는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름 아무거나 불러버려.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해요. 자, 어찌 보면 한태수도 그런 식으로 무고하게 끌려간 거지. 어쨌든 무고한 사람 여러 명을 끌고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이제 처형 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내, 어머니랑 한덕문 아들을 이 가족들을 몰래 밤에 이방이 부릅니다. 자, 이방은 그때 당시 고을의 원님이 있을 거 아니야. 사또의 그 비서 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이방이 이들을 조용히 밤에 불러가지고 아버지 살리고 싶지? 남편 살리고 싶지? 네. 이러니까 너네 집에 보니까 땅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 이 중에서 이거 13마지기짜리 몰래 원님한테 갖다 바쳐. 그러면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갑작스러운 마음에
그거를 가져가 버리시면은 저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요. 7마지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말고, 너네 아버지, 너네 남편 죽는 거야. 싫으면 말아.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논을 갖다 바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태수가 읊은 다른 무고한 동네 사람들도 다 이방한테 한 번씩 불려가가지고 논을 거의 빼앗긴 거지. 이거는 빼앗기다시피 하고 풀려납니다. 자, 이렇게 풀려났더니 7마지기 가지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졌어. 자,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덕문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라가 뭐 이래. 나라라는 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이 농민들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하고 나는 나라 같은 거 되게 싫어해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기르게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덕문이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가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덕문이는 아버지랑은 좀 다르게 좀 씀씀이가 해퍼. 덕문이의 취미는 뭐냐? 도박하기, 노름하기 막 이런 거야. 자, 여기다가 막 술 마시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남긴 이 7마지 가지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계속 빚만 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 빚이 막 한계에 다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팔자라는 그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를 팔아야 돼. 근데 팔려고 보니까 여기 수소문 하다 보니까 어떤 일본 사람, 자, 이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었어요. 자, 농민운동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 자, 이때 덕문이가 이제 땅을 팔려고 보니까 길천이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길천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에 땅들을 막 사들이고 있다더라. 농민들한테 이렇게 논을 막 사. 그러면서 다른 데 파는 것보다 얘가 돈을 더 많이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길천이한테 땅을 팔려고 그래요. 자, 덕문이도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럼 나도 길천이한테 한번 팔아볼까? 솔깃하는 거지. 자, 길천이한테 팔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돈을 받을 수 있대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빚이 있잖아. 길천이한테 이 7마지기 땅을 팔아버리면 굉장히 시세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빚도 갚을 뿐더러 심지어 여기다가 논 9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까지 남을 거라는 계산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덕문이가 길천이한테 7마지기를 팔게 되면은 빚도 갚고 원래 기존에 있던 땅보다 2마지기나 더 많은 땅까지 살 수 있네? 그럼 개이득이다. 그럼 여기다 팔아야지 하고는 홀랑 팔아버려요. 자, 팔고 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빚은 딱 갚았어. 빚은 완료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논을 자기 계획대로 이제 9마지기를 살라 그래. 근데 아무도 얘한테 안 팔려 그런 거야. 왜? 팔 거면 길천이한테 팔지 왜 얘한테 팔겠어. 길천이한테 팔면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덕문이의 9마지기의 꿈은 슝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뭐만 남느냐, 이 빚을 갚고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거는 생활비로 쓰다 보면 야금야금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 덕문이는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이 남은 돈까지 홀랑 다 써버리고 결국 얘가 7마지기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는 빚 갚은 거밖에 없네. 빚 갚고 막 생활비 쓰고 나니까 얘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너 그런 줄 몰랐냐 하면서 친구들도 와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비판을 하죠. 아유, 그런 짓을 왜 해 임마 하니까 이 덕문이는 자존심이 세. 또 막 이런 거 좋아하는 하고 막 이러니까 놀기 좋아하니까 자존심도 세가지고 야, 내가 다 알고 그런 거다. 사실상 우리 지금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가잖아? 물러가면은 이 길천이 일본 놈도 땅을 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이 땅 나한테 산 7마지기 놔두고 갈 거란 말이야. 길천이가 도망가면 나 그때 7마지기 원래 내 거였으니까 이거 내가 가지면 돼 라고 하면서 기세 등등한 척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위기소침해 있지. 기분이 안 좋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막 허세를 부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웃기다라고 하는 거야. 야, 막 지금 임금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이 탄탄한 이 힘센 일본 놈들이 언제 물러갈 줄 알고 네가 그런 짓을 했냐. 아이고 헛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막 비웃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어떤 속담까지 만들어졌냐면은 어떤 사람이 허황된 꿈을 꿀 때 야, 네가 덕문이냐? 네가 길천이한테 땅을 팔고 허황된 꿈을 꾸다 덕문이도 아니고 그러지 마 임마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속담까지 만들어져요. 이 속담이 이 마을에서 얼마 동안 돌았냐면은 이 일제강점기가 36년이잖아. 36년 동안 우리를 일본이 다스렸단 말이야. 근데 거의 30몇 년 가까이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는 이 30몇 년 가까이까지 이 덕문이가 길천이한테 땅 파는 짓 같은 짓 너 할래? 라는 이런 속담이 계속 돈다는 거야. 이만큼 덕문이는 몇십 년 동안 그 마을에서 놀림거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말 기적적이게도 갑자기 광복이 됩니다. 해방이 된 거지, 해방. 자, 얘가 언제 되냐면은 1945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는데 이때 해방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전인 8월 14일까지도 일본이 내일 당장 물러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을 아무도 못한 상태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8월 15일이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이 급격히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부르고 엄청 기뻐해. 근데 이때 덕문이는 어땠느냐? 아유, 독립이 되면 뭐하냐, 응? 나는 독립이 되기 전에 이 일제강점기 전에 있지? 이때 살 때도 나는 여전히 우리는 국가에서 원님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이렇게 찌질한 그런 농민들이었는데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서도 나는 딱히 뭐 크게 나빠진 거 못 느꼈다. 몇 가지 뭐 일본이 우리 걸 뺏어 간다든지 뭐 사람들을 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 불편한 건 있었는데 살기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전이나 이때나 똑같았다. 결국 뭐 해방이 된들 뭐가 좋겠어. 나는 별 감흥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덕문의 이러한 국가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작가가. 자,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본인은 이제 만세 같은 거 안 불러요. 저게 뭔 소용이냐. 어차피 난 상관이 없다. 어차피 살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있다가 이 한덕문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광복이 되고 나니까 여기 우리 조선에서 떵떵거리면서 조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거 있지. 다 뺏어간 거. 땅이라든지 돈 이런 거는 다 놔두고 뭐 건물 같은 거 다 놔두고 보따리 하나만 들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 길천이라는 일본 사람한테 팔았던 일곱 마지기 땅도 이것도 길천이가 싸고 도망갈 순 없잖아. 얘를 가만히 놔두고 갔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드디어 실현됐다. 이 일곱 마지기 드디어 길천이라는 놈이 도망갔으니 원래 주인인 내 거다라고 여기면서 그제서야 뭘 하느냐? 그제서야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자,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됐을 때는 좋아하지 않다가 이득이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좋아합니다. 자, 이런 이기적인 한덕문의 태도, 비판점으로 하나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덕문이 막 좋아가지고 이제 이때 되면은 광복됐을 때는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할아버지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됐어. 돼가지고 아싸 좋다 하면서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나죠. 자,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이제 내 땅 좀 보러 가자 하면서 자기 땅에 딱 갔더니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 일곱 마지기의 땅을 내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게 왜 네 땅이냐? 이거 옛날에 내가 길천이한테 판 거다. 이게 왜 네 땅이냐? 했더니 그 당사자 이제 영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영남이가 아니 이게 왜 영감님 땅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라고 하면서 얘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길천이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토지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유권을 우리 한국인 그 조선인한테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이 영남이한테 돈을 주고 이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영남이도 돈 내고 산 땅이니까 이 땅은 본인 거야, 그치? 본인이 돈 주고 샀잖아. 그런데 갑자기 전 주인인, 돈 받고 팔았던 이 전 주인이 왜 와서 난리냐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한덕문은 아니 당연히 내가 돈 받고 팔았어도 길천이가 도망갔으니까 이 땅의 주인은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나한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자, 그러면서 한덕문이 막 이렇게 저기 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니까 이 사무소에서는 다 국가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라는 소리만 반복할 뿐. 그리고 다 국가가 이제 억울함 없이 다 풀어줄 거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덕문이가 아이고 내가 진짜 하면서 이게 무슨 국가냐.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광복날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안 부른 거 그게 잘한 일이지 라고 찔찔찔찔 혀를 차면서 끝이 나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되게 길었는데 어쨌든 이 덕문이라는 사람을 자체를 국가관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럴 때는 자기 이익이 없으면 만세 안 불러. 이익이 생기니까 만세 불러. 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좀 뭐라지? 농민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 줬어야 됐는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돈을 빼먹고 이렇게 국가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정당하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비판까지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숙제에서도 보면은 이번 주 논술은 어떤 거냐면은
이 국가의 토지 정책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써오면 되는데, 자, 그거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입장에서 공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게다가 한동훈은 이미 돈을 받고 팔지 않았느냐. 돈 안 받았고 그냥 뺏겼으면 몰라도 돈 받고 팔았는데 뭘 네가 다시 주인이야? 라고 하겠지. 그치? 자,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입장이 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고 틀린 점은 한 입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생각,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자유롭게 써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어쩜 보면은 중립을 택해도 돼, 중간을 택해도 돼요. 한동훈의 입장도 맞고 또 국가의 입장도 맞다. 나는 중간 입장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논술을 하면 되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비판과 풍자가 난무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줄거리 요약을 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논술 내가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정리해서 논술의 주제를 써줄게요. 자, 이번 주 논술은 이 글 속에 나타난 당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시오. 자, 이렇게 적어오면 됩니다. 당대라는 것은 당시 시대 이렇게 보면 돼요. 당시 시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오시면 되겠습니다.